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총선 D-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수뇌부와 친여 유력 인사들이 총선에서 범 여권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투표가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민심을 아전인수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그 속셈과 저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180석 압승 발언 이후 민심은 독재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히 역풍이랄까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과연 180석 가능할까? 민주당이 만약 승리한다면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 정말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국가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는 투표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 여권이 180석 확보도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에 대한 논란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과연 유시민은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좌파 쪽에요. 크게 그 빅마우스. 네, 큰 그렇죠. 목소리 빅마우스가 3명이 있는데 예. 유시민하고 이제 그 김어준, 예. 그다음에 김재동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 그렇죠. 3명. 예. 그 중에 뭐 김어준이나 김재동이는 논할 것도 없고 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식인을 자청하는 유시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게 의용 지식인.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의용도 의용이고요. 그다음에 곡학아시아는 위선적인 지식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마 자격으로 이 말을 했는데요. 한 단어로 이게 제가 평가하면 오만의 극치다. 예, 오랜만에. 오만의 극치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 예. 오히려 이제 거대한 역풍. 예.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거 위대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거 교만하고 오만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정권을 심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 발언이 총선에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180석이. 예. 근데 유시민만 한 게 아니고 그 유시민이가 이제 보좌관 할 때 모신 게 이해찬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때 이해찬도 보좌관 이제- 했어요. 예. 예. 이해찬도 이제 과반수 넘어가지고 뭐 압승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좌파들의 전략은요. 미리부터 이게 여론조작 기관하고 공모해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압승한다 하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야 내가 한 표 던져봤자 이게 내 과연 되겠나? 미리 자포자기하게 하는 이런 게 그 아마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주위에 보면 그럴수록 더 단결해서 저는 이제 그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뭐 유시민이나 이해찬이가 뭐 집권당 세력들이니까 어디서 이렇게 적당하니 좀 떠들어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제 실시한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율이 26.69%로 그동안 이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후 최고의 높은 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로만 해도 35%가 나왔습니다. 이 사전 투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민주당 잘한다고 뛰쳐나왔겠습니까? 근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들을요 거의 다 들어봤거든요. 아마 이제 그 최병목 선배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전체 투표율은 비슷할 것이다 58. 네. 다만 이제 그 분산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가 많아진 거지 전체 투표율은 안 올라간다 이러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사전투표가 어차피 이게 지지층들이 각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게 어느 진영에 유리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분석도 꽤 많이 있어요. 네. 뭐 아주 이게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 그렇죠. 저는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요. 네. 최소한 이게 그 저번에 58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투표율이 높은 거 있잖아요. 사전 투표든 이거는 상당히 저는 자유우파인데 유리하다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그 친문 뭐 대깨문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대깨문은 제가 보기에 최대 30% 정도로 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투표율이 60% 정도는 넘어줘야만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깨문이 지금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예. 그럼 이게 그걸 이기려면 60%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저번 총선 58보다 넘고 60%대 중반만 넘으면 승리할 수 있고. 근데 사전투표도요. 왜 나왔냐? 저는 이래 봐요. 옛날에는 이게 젊은 애들이 선거날 놀러 가려고 주로 이게 사전투표 했죠. 근데 이번에 줄 선거를 보세요. 상당히 60, 70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어요. 그 다음에 젊은 층 중에도 20대 있죠. 네. 20대는 자유파가 불리하지 않아요. 3, 40대가 좀 문제지. 20대는 괜찮거든요. 따라서 저는 분노한, 정말 문재인 3년 동안 너무 이게 못하니까 분노한 민심이 3일도 못 기다리겠다. 3일도 이게 못 기다려. 빨리 가서 한 표 심판해야 되겠다. 예. 가서 제가 자유파는 여론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표로 심판합니다. 여론 그렇죠. 전화 오면요. 여론조사 기관이 심판합니까? 표로 심판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한 번도 여론조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제 저도 주위에는 마찬가지요. 역으로 선택해. 예. 자기에게 문재인이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하지만 지지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교란.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있잖아요. 특히 종로가 제일 높았잖아요. 예. 이 높은 거는 아주 이게 자유우파한테는 굿 뉴스. 아주 이제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걸 토대로 본선거까지 투표율이 한 65 정도만 넘어가면요. 저는 충분히 승리한다 봅니다. 그래서 뭐 되게 50대 중반으로 이제 본선거까지를 합쳐서 이렇게 투표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그런 열기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좀 높아질 것은 예상은 했어요. 지난 과거의 선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최고치로 나온 걸 보면은 그 사전 투표가 본선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 많이 나오면은 본선거 때 투표하러 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가야지 하고 나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과거에는 보통 뭐 민주당 측은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뭐 젊은 층 많이 나오고 어찌고 해갖고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가 높으면은 통합당 측에 유리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노령화되면서 이 5, 60대,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각 당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는 거 보면은 여당 측의 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거에 아주 도사고 달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풀리거나 뭐 이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은데 130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죠. 알파에다가 거기다 이제 비례대표 한 17석 하면은 147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찬이가 얘기한 대로 과반도 넘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통합당은 조금 뭐랄까 엄살 작전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그런 투표 의욕을 좀 부추기고 언더독 현상이라고도 그러죠. 예, 그런 것을 겨냥해서 그런지 110석 플러스 알파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도 17석에서 20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0여 곳, 3, 40개 지역에서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할 정도인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되게 야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그 정치에서요. 밴드 웨건 효과하고 언더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밴드 웨건은 이제 그 되는 쪽으로 네, 옛날에 그 마차 갈 때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되는 빠바바방 치면은 누가, 애들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편성해서 투표하는 게 밴드 웨건인데 근데 이번에 언더독은 개싸움 할 때도 약자편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이제 그 언더독 효과가 압도한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 그렇죠. 영국의 그 액턴 경이 한 말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근데 지금 정권이 보세요. 대통령 행정부 장악했죠. 그다음에 그 대법원 헌재 사법부 장악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선관위 그다음에 지방 권력 다 장악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감 교육 권력도 좌파들이 다 장악했죠. 남아 있는 게 그 유일한 보루가 입법부입니다. 네. 근데 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완벽하게 이제 그 좌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 국민들이 그걸 견제 안 하겠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이 언더독 효과를 떠나서 뭐 지금 상당히 그 정권 심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요. 첫째도 이게 문재인 심판이고요.
두째는 이게 문재인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문재인 심판 선거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이번 선거의 본질이에요. 뭐 코로나 극복 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미래로 가자 뭐 저 좌파들이 떠들잖아요. 예. 자기들은 이게 뭐 경제가 좋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야 경제가 좋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다. 이 말은 이제 정말 옛날에 그 북한 표현을 하면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앙천대소할 웃기느냐. 예.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균대가 손소독제 죽었는데 그것도 이게 하늘 보고 웃을 앙천대소할 이런 게 헛소리 아니냐. 예. 어떻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냐. 처음부터 이게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180석 발언에 대해서 이 선거 막판에 크게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낙연 같은 경우는 누가 민심을 그렇게 애단할 수 있느냐. 섣불리 애단하지 말라. 이렇게 톤을 낮추고 양정철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인사들의 그런 발언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손혜원이는 양정철 많이 컸네. 유시민이도 씹네. 뭐 하면서 저기들끼리도 타시락거려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도 꼼수에 능한 사람들이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치고 빠지고 국학 매드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경찰, 좋은 경찰을 하면서 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어떤 들어가지고 기분이 썩 안 좋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낙연이나 예. 양정철이나 이건영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그 한 단어로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자기들 이게 속마음으로는 국함 역할을 야, 하는 이게 거예요. 180석 예. 자기들한테 200석 하겠네. 예. 왜냐하면 이게 개헌까지 한번 해볼까? 지금 이게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는 말도 있거든. 여론조사만 보면 네. 거의 다 지는 걸로 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이게 마치 뭐 겸손한 척 하는 쇼하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쇼를 이게 해요. 좌파들의 주특기거든요. 저는 상당히 위선적인 치고 빠지는 서로 이런 이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요, 정말 이게 저는 그래 봐요. 역대 총선에 보면 한 번도 이게 그 여론하고 그다음에 실제 결과가 일치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다 거의 찾아봤거든요. 뒤집혔어요. 그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론 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여론 수치보다요. 정말 그 도도한 바닥의 민심 이걸 이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3년 동안 과거보다 이게 먹고 살기 좋아진 국민이 있다면 그건 이게 현 정권이 계속 가야죠. 살림살이가 좋아진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이게 옛날에 권영기 과거보다- 씨가 늘 주장하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예. 그거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3년 동안 지옥 같은 이런 게 대한민국 왔는데 과연 이게 그 심판 선거에서 만약에 그 좌파가 뭐 180도 200석 간다. 저는 이제 그럴 일이 절대 없지만 정말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 희망이 없다 봐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아주 저는 이제 현명합니다. 반드시 코로나 그거 보고 선거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이게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투표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정말 맨땅에 위에서 큰 죄를 하면서 문재인 독주, 폭주를 막아달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 일요일 청계광장 공동유세에는 또 유승민 의원까지도 나와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이번에 이겨보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당 측의 그런 결사 뭐 이런 절박한 그런 심정들이 아마 우리 유권자들한테도 많이 전달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번 선거를요. 자유우파가 이제 저는 100% 100점으로 이기려면 황교안도 이기고 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도 이겨야 됩니다. 예, 이게 같이 쟁점이에요. 예. 근데 미래통합당은 일당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떨어졌다. 저는 절반의 승리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총선도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2년 뒤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잖아. 대선이죠. 대선.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요. 가장 이 자유파에서 대안으로서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든 뭐 김병준이든 저는 이게 많이 당선되는 이걸 이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종로에요. 지금 거의 매일 가거든요. 그렇군요. 핑크색 잠바 입고 뭐 종로에 워낙 자주 가는데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시니까요. 바닥 민심은 틀립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소 조사는요, 뭐 한 이게 뭐 6, 7% 친다 며칠 전에 이런 게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바닥 민심은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도 들으니까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까지 해보니까 황교안이 이기더라. 아, 그럼요. 그냥 이런 유무선 전화로 상에서는 뭐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진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유권자들의 종로와 관련해서 오가는 얘기들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종로의 사전 투표율이요. 우리 전국 1위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정말 저는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깨문들, 뭐 대깨조, 대깨 이낙연, 대깨 이 다 합쳐봤자 30%예요. 근데 60%만 종로에 넘게 투표하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승리한다. 이렇게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승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은 야 유승민 꼴 보기 싫다. 오바짝에 도움 되겠나.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유승민 비판이야 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평소에. 그렇지만 이게 선거에는요 한 표도 아쉬운 거예요. 아 부직갱이라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도 아니라 하다못해 뭐 좌파라도 하다못해 조국이라도 황교안 한 표 찍어준다면 조국이도 받아들여야지. 황교안 한 표 찍어준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아 그러니까 자유우파 산토끼들만 이렇게 모여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집토끼만 산토끼를 잡아오려면 그러면 유승민 같은 사람도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수도권에서 근데 유승민도 한 5% 가까운 지지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둘이 포용하고요. 그래야만 이게 완전한 자유파가 대동단결되는 완전히 통합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뭐 상당히 저는 유승민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천군만마가 되고요. 마지막에 필요하다.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자유우파 세력들 중에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일견 저는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선거 전입니다. 전쟁에는 일단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이라도 필요하면 데려다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은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과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든가 유시민의 뻥처럼 180석을 차지할 경우 가져올 가공수론 그 현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했죠. 민주당이 이길 경우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뭐 1당이든 과반이든 뭐 180이든 만약에 1당이 되면요. 한 단어로 이게 저는 대재앙이라 봐요. 문재앙이 아니고 대재앙. 지금 이제 문재인 3년도 재앙입니다. 문재인 할 때 그 재앙 있잖아요. 3년도. 근데 그 만약에 이번까지 이기면요.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3년하고는 비교도 못할 거예요. 그럼요. 기존의 3년은 그래도 이게 좀 이게 경제 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입법부까지 장악하면요. 모든 이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좌파 독재의 그 퍼즐이 완성돼 버리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게 자유파는 완전히 괴멸되면서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게 망국. 제가 항상 CVID를 하잖아요. 이런 게 망국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그 결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3권을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부와 사법부는 다 장악이 된 거고 그게 입법부까지 장악이 되면은 무소불위의 정권이 되고 영구 독재로 갈 바로 그 문을 열어젖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근데 그게 왜 그래 되냐면요. 보통은 이제 이거 사법부 장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3명, 뭐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나눠 하면 보통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대법관이요. 14명이거든요. 근데 13명을 문재인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주기가 엇갈려버린 거죠. 헌재도 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됐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선관위까지 조혜주 있잖아요. 캠프 특보 출신. 선관위까지 장악됐죠. 그 다음에 그 언론 있죠. 언론은 이미 공중파가 정권의 홍위병, 나팔수로 문희병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잖아요. 시민단체도 다 시민단체까지. 시민단체도 이게 뭐 참여연대 민변처럼 지금 이게 민변이 1,300명이 넘었어요. 법조인 중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사방이 좌파들로 일색이 되면 과연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게 저는 나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소주성이라든가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뭐 북핵 인정, 중국에 대한 굴종 이런 것을 차원을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을 넘어설 경우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그런 데까지 합치고 또 이 보수 쪽에도 이럴 때 이런 대세가 형성되면 또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은 개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땅도 공유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박원순이랑 또 남북연합 그래갖고 연방제 비슷한 뭐 이런 거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체성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 집권 세력이요. 네. 완전히 추진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거 체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류 세력, 주류 교체입니다. 네. 체제 교체는요. 지금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를요.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할 때 자유를 빼자든지 또는 이제 그 교과서에도 보면 뭐 한반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부정부다 이걸 삭제하다든지 이런 게 바로 체제 교체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 세력이 있잖아요. 기존에 뭐 서울대, 조선, 동아 이런 우리 주류 세력 있죠. 산업화 세력 이걸 이게 완전히 교체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쳐가지고 고려 연방제처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게 지금 현 좌파 세력의 그 의도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해방 이후에 정말 이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이런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런 게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과연 북한이 헌납해 되느냐? 이런데 우리 국민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드시 싸워가지고 이런 데 좌파들의 의도를 분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에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걸을 수 있는 사람, 또 못 걷더라도 무슨 휠체어를 타고 가든 리아카를 타고 가든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4월 15일 투표장에 나가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